존재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미스 이리가레의 4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와 여성의 상품화에 대하여 다루겠는데요. 이것은 이리가레가 77년도에 출간한 섹스 기능의 빠장 하나이지 않는 성, 하나가 아닌 바로 이성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리가레 사유의 어떤 철학적 담론들을 해부해 가면서 다양한 다른 철학자들을 끌어들여서 이리가레의 철학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현미경을 갖고 보듯이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겠는데요. 소제목은 자본주의와 여성의 상품화입니다. 하나이지 않는 성 2번째 강의에 들어가고요. 이리가레 강의에서 4번째 들어갑니다. 이리가레는 이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겠죠, 그죠? 문화가 인류의 시원으로부터 여성을 교환하면서 구축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하나이지 않는 성 8장, 9장, 10장, 11장에 해당하는 건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되고 또한 문화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그 토대는 여성 교환이 있었다. 이것은 가히 인류 시초부터 기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 사회가 통용되고 있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이렇게 있을 때에 힘으로서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압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성은 언제나 남성 지배적인 힘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제압되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현대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어찌되었건 오늘날에도 남성 지배적인 그런 사회가 계속해서 구조지어져 있고 작동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리가레는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1권에서 나타나는 자본과 상품에 대한 이 물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리가레는 이걸 갖고 와서 자기의 철학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류학에서 중요한 게 뭐야? 친족 체계에서 인체스트, 근친상간이라. 이 근친상간이 나타나게 된 어떤 계기는 프로이트한테서도 중요하고 인류학에서도 중요해요. 이건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도 나타나. 프로이트한테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여성의 교환의 법칙이 함께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노동을 통하여 변화시켜서 식량을 생산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노동 주체도 남성이었어요. 이 노동의 주체로서의 어떤 그 남성들이 그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성을 구매하는 그런 형태도 고대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친족 체계가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같은 친족 안에서의 결혼이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는 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니까 점점 다른 친족과의 어떤 결혼을 통한 접촉점을 형성하고 여러 공동체들이 또한 형성되면서 사회가 구성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여성을 교환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힘을 유지하는, 공동체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들에 의하여 교환되고 어떤 성적 대상으로서 팔려나가게 됐다. 이건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형벌을 이야기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게 점점 인류의 시원으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교환의 법칙이겠죠. 그런데 이런 교환을 할 때 과연 남성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리가래는 전혀 몰랐다. 단지 자기와 같은 또 다른 남성을 생산하고, 이렇게 되면 결혼을 통하여 여성은 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생산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산출한, 욕망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그러한 성적인 섹슈얼리티만 알고 있었지, 여성 자신이 자기의 의견을 갖고 자기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었다 이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이해가 되죠? 이거는 상당히 정말 자기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성의 어떤 쥐상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현대에 와서야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 상당한 비극이야. 그죠? 이것은 이건 남성들이 꼭 들어야 되는 강의야. 이런 것들은. 페미니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이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거는 어떤 극단화돼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하여 극단화된 그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남성들이 더 많이 들어요. 이리가래의 철학과 같이. 이런 페미니즘 철학.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친족 체계에서부터 근친상간이 금기로서 정해지게 된 것은 그 문화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의 교환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야.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친족 체계, 신화학 이런 데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디에서나 근친상간이 주제야. 친족 체계에서. 이건 인류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이 나타나는 거기에는 언제나 여성의 교환의 법칙이 같이 나타나.
근데 여기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 선택당하는 그 남성은, 여성을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남성은 여성의 성을 알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남성을 생산할 아들이겠죠. 그죠? 생산하기 위한 도구, 모태를 이용하여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을 배출하는. 그래서 어떤 자연을 변화시켜서 식량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상 심리를 여성에게 투사했다 이거야. 이런 것들도. 그래서 사회의 구조 한가운데에는 어디에나 여성의 교환의 법칙이 존재했다. 이거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인류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하여 여성의 타자화를 통하여 문화의 시원에는 그 문화의 구조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런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사실 이 구조는 뭐예요? 떠받치고 있는 게 여성의 어떤 희생에 근거하여 가능하게 됐다. 여성의 타자화를 통한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그 시원으로부터 역사가 이제 발달해 오겠죠. 그죠? 발달해 오면서 이것은 19세기에 자본론을 썼던 마르크스의 어떤 그 자본주의 비판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을 여성 교환의 법칙에 적용시키면 자본주의 시장이 있죠. 시장에는 뭐가 있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겠지. 그런데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상품화됐다. 이 사회의 주체는 자본주의에서도 단지 어떤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여성은 어디에서나 자기를 이 상품화시키고, 이게 더 문제야. 여성에 대한 자기 비판도 들어있어. 이리 가래처럼 단지 남성들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어떤 보상 심리적으로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자각을 일깨우는 이런 목소리도 아주 중요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락강이 말하는 상징계의 질서에서 하나의 기표가 있잖아. 초월적 기표. 그게 팔루스예요. 심지어 프로이트는 성이론의 3편의 논문, 얘도 이미 강의했죠. 이 다 강의를 한 거예요. 찾아서 참조하셔요. 여도티브에 들어가시면, 아니면 책을 직접 읽으시든지. 남성의 성기인 페니스를 중심으로 하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발달 이론을 이야기하잖아, 프로이트. 이에 비하여 에크리에서 곳곳에서 락강은 상징계의 질서의 하나의 기표, 초월적 기표로서 팔루스를 상정한다고. 그럼 상징 질서가 이미 남성 중심적이고, 로고스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이, 이 데리다 용어잖아, 그죠? 팔로 로고 성트리스. 저번 강의에서도 한 것처럼 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거기에서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락강한테서 뭐야, 자아는 상상계에서 형성되잖아. 그런데 이게
오이디푸스를 콤플렉스를 지나면서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건 여자아이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리 가래. 하는데 주체가 형성되잖아. 그게 에고에서 쉬제가 되면, 이건 상징계에서 상징계에서 쉬제의 형성은 언제나 타자들의 눈에 의해서 형성돼요, 락강한테서도. 그러니까 여성의 상품화는 여성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남성의 욕망에 맞추어서 자기를 상품화시키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남성이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거는 구조적인 거지만, 거기에 맞추어 여성 역시도 남성의 욕망에 맞추어서 자기를 상품화시켜서 자기의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구매자는 당연히 남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성의 상품화 이론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적용시키면, 여성은 사용 가치로서는 어머니예요. 이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혼을 통하여, 그죠? 아이의 재생산에 어떤 자연적 능력과 관계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교환 가치는 뭐냐? 교환 가치는 여성의 욕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 가지의 기능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용 가치로서의 어머니, 교환 가치로서 성적인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그건 창녀야. 또 한 가지는 처녀가 있는데, 처녀는 언제나 현실태가 아니라 잠재태야. 이미 어머니가 된 여성이건, 또는 어떤 창녀가 되어서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여성이건, 양쪽 다가 이미 소비된 상품이에요, 그죠? 그런데 처녀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하여 또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상품과 같이 사회에서 교환 가치로서 창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 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교환 가치로서 간주되는 게 처녀인 거예요. 이 세계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 체계가, 상징계가 여성을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어머니가 되든지 아니면 남성의 욕망에 맞추어서 여성이 그 상품에 맞게 자기를 가꾸든지. 그래서 처녀인 사람은 순진무구함을 무기로 하여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통용되어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 잠재성에서의 무기는 순진무구함. 그래서 옷을 입는 거나 화장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처녀에 맞추어져서 행해진다라.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이미 결혼을 한 자로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죠? 아이를 이미 한 명을 낳았건 두 명을 낳았건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는 거기에 맞게 또한
다른 남성들에 의하여 그 어머니는 또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녀는 끊임없이 자기를 이 욕망을 이용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옷을 화려하게 입기도 하고 화장을 그 욕망에 맞추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성은 상품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소비된 그 욕망은 욕망 이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어떤 생산계급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처럼 여성 역시도 사회구조 안에서 함께 착취된 존재였다. 어디에서나 여성은 성적으로 어떤 대상화되고 또한 그 욕망에 맞추어서 자기를 가꾸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아주 높은 가격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 참신한 어떤 그런 어떤 분석이긴 해, 그죠? 그래서 어떤 구조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처녀일 때는 높은 가격에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가꾸고 교환 가치도 될 수도 있고 사용 가치도 될 수도 있는 지금 이리가래가 말하는 거는 이런 상품화의 어떤 구조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전부냐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야. 이 남성 지배 질서가 정해놓은 이 구조가 여성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아니면 그 사회에서 남성 지배적인 질서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를 상품화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듯이 자기를 가꾸고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서 그죠?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처녀가 되기도 하고 창녀가 되기도 하는 이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결코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성이 과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성이 과연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모태로서 그죠? 모성으로서 그 모성이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그런 기계와 같은 그런 역할만 하는 건가? 그리고 과연 여성은 남성의 과연 욕망에 맞추어서 자기를 가꾸고 그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높여서 그렇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 존재인가? 과연 이런 것들이 여성의 성을 주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야.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응? 오늘날 광고도 여러분들 봐봐.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도 자기도 모르게 이 교환 가치에 맞추어서, 그죠? 여성의 성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화하고,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여성이 이 사회에서 어머니, 창녀, 처녀로서의 역할 분담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서 여성의 성이 어떤 그 남성의 욕망을 이용하여, 그죠? 여성의 몸을 거기에 맞추어서 자본주의 광고가 내놓을 때도 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응?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언어 사용과 더불어서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세뇌될 때도 있어. 광고, 자본주의의 어떤 그림들, 그 다음에 상품을 팔 때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전략들, 이런 것들이 여성을 상품화하는 데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는 뭐 상품을 팔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떤 잉여를 소유하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남성들 역시도 한 번 소비된 여성의 어떤 그 욕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끊임없는 잉여 가치로서 여성의 수에 제한되는 게 아니야. 왜? 성적인 욕망은 어떤 특정한 횟수나 상황 아래에서 그게 제한되는 게 아니거든. 그것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언제나 잉여를 산출하는 게 욕망이에요. 욕망 개념이라고. 그래서 자본가들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들의 욕망, 상품을 교환 가치로서 바라보는. 그래서 그게 화폐와의 관계를 통하여 물신적 힘을 얻어서, 그죠? 또 다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성의 상품화 역시도 이러한 남성 욕망의 잉여를 함께 활용하여 그 잉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상품화에서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욕망은 충족된 이후에 언제나 빈 공백을 갖고 있죠. 충족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상품의 소유를 아무리 해도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성을 아무리 소비해도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여는 이제 문제점을 갖게 되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비판할 때 여성의 어떤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의 몸 역시도 이런 잉여를 산출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 비참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는 여성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라. 그래서 사회가 나눠놓은 게 아니라 남성 중심적 사회, 남성 중심적인 어떤 구조, 체계가, 그죠? 그걸 그런 식으로 구조화됐다라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진단, 현대 사회의 여성을 그런 방식으로 상품화한 어떤 구조, 그게 이리가레에 있어서 구조주의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리가레가 이 구조를 깨고 이 구조를 여성 주체적인 어떤 여성 자신이 자기 몸을 타자로서 인식하고 주체로서의 어떤 자기의 성을 표현하고, 그죠? 남성들이 구조화 시켜놓은 처녀, 창녀, 어머니로서의 어떤 기호 말고 여성이 주체로서 여성 대기를 통하여, 그죠? 자기의 몸을 타자로서 다른 방식으로 문화의 주체로서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화의 모태적 생산의 주체로서 자기를 활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죠? 여성의 글쓰기를 통하여 자기의 몸을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든지, 이게 뭐야? 탈구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 질서의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여성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다른 방식으로 찾아 나가는 다양한 어떤 글쓰기나 전략들은 뭐예요?
이탈 구조주의인 거예요. 이 점에서 이리 가려는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독특한 후기 구조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이리 가려는 또 다른 여성 정신분석가인 줄리아 크리스테바와는 다른 위치에서 있어, 완전히.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도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클래스겠죠. 그러니까 크리스테바는 보다 낙강에 충실한 그런 철학자예요. 그런데 예도가 볼 때는 이리 가려도 일리가 있지만은 크리스테바는 약간 더 현실적으로 더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 곳곳 작품들에서. 그게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일단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그래. 이해가 되죠. 물론 크리스테바는 기호계를 통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입된 상징계는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 이거 역시도 이리 가려도 그렇게 이야기해. 팔루스의 어떤 중심이 워낙 강해서 이러한 자기 철학의 여성적 글쓰기라든지 여성적 주체성을 찾고 여성의 자신만의 성을 재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은 상당히 약하게 진행될 거라 그래. 그러나 이리 가려는 상상계를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딸의 관계, 아니면 여성과 여성의 관계, 이건 프로이트 라칸한테 없어요. 이런 관계를 통하여, 그래서 반사경에서도 첫 번째에서 시원에서는 어머니가 있었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상계의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 여성과 여성의 관계,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해석, 이런 거를 통하여 상상계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 상징계의 질서도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작품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야. 이리 가려가. 재밌죠,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성의 주체성은 심지어 나너 우리, 그 다음에 성과 계보, 이런 작품들에서는 나중에 또 따로 강의를 열겠는데, 이 세계의 음양의 질서, 이 동양 철학에서도 있잖아, 그죠? 모든 우주론에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있다. 성과 계보에서. 그래서 일자라는 개념이나 보편자라는 개념을 단일하게 쓰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리가랴가 성차이의 윤리학이나 성차이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철학에서 중성적인 단어로서 일자를 말하고 보편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계의 단일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는 개념이잖아, 그죠? 이 개념을 사용할 때도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그 우주론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보편자라는 개념은 단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기 작품으로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예요.
팔루스의 세력이 힘이 워낙 세서 이것은 언어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형성되었다라는 거기에서도 나타나.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성적 글쓰기는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지만 얘도는 그래 봐요. 여성만이 여성적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대로부터 문학에서는 여성적 글쓰기가 있었어. 이리가랴가 처음 이야기하고 데리다를 통하여 데리다가 이러한 에크리티브 페미닌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엘렌 식스도 이야기하잖아. 이리가랴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데리다가 처음 썼기 때문에 데리다로부터 출발했다. 아니요. 여성적 글쓰기는 이미 그 전에. 그럼 말이 안 되지. 그 전에 문학에서 시에서도 있었고 시적 산문에서도 있었어요. 나중에 여성적 글쓰기란 이란 제목으로 여도가 따로 강의를 열 건데 이미 있었어. 단지 그것이 남성 중심적인 어떤 철학의 어떤 그런 것에서 구분하여 이게 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문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리가랴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게 이제 10장에서 이야기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영화나 포르노나 아니면 음란물에서 보면은 거기도 이러한 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서 보면 남성은 언제나 성적으로 지식이 아주 높은 그런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대상인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리고 그걸 성에 대해서 잘 아는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성적인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성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성은 어떤 고통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데 이런 시퀀스들은 다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성의 성을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이미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성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여성의 성에 대한 담론이라. 여성의 성은 결코,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들 우리 성에 대해서, 여성의 성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이지 않는 성에 주제가 있다면 니네들이 뭘 알아? 지금 그 얘기예요. 여성들 보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성의 성은 남성의 어떤, 남성이 원하는 대로, 남성이 바라보는 대로, 남성의 시선에 맞추어져서 거기에서 형성된 사회적 담론, 거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건 일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성의 성이 어머니로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남성의 어떤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서 끝난다. 말이 안 된다. 추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성상품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남자들의 시선을 배제하고
배제하고 이제 여성의 몸을 여성 자신이 바라보자는 거야. 이게 11장에서 여성이 자기 몸을 타자화하여 그 타자와 대화하는 거야. 여성 자신이. 그러면서 이 작품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 이 남성 중심적인 팔루스 중심적인 그 담론으로부터 여성의 몸을 해방시켜서 그리고 남성이 해석한 그 여성에 대한 성담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여성 자신만의 섹슈얼리티를 재발견하고 해방된 여성으로서 자기의 성의 어떤 그러한 위치가 무엇이며 그 성에 대한 여성 자신의 원하는 쥐상스가 무엇인지를 남성이 원하는 이러한 지배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문화의 담론들은 이런 방식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 그 모든 것들의 뻑큐를 날리고 여성 자신의 성을, 여성 자신의 몸을 여성이 남성과 별개로 다시 보자는.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산문 형식으로 대화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여성의 글쓰기의 어떤 또 다른 면이겠죠. 이건 역시 또 여성의 몸은 유체적이고 액체적이라. 그것은 어디에 남성의 시선에 맞추어서 제한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은 어디에서나 해방된 주체로서 자기 몸을 자족하는 존재로서 자기 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진 여성의 쾌락이 아니라 여성 자신이 생각하는 섹슈얼리티를 보자는. 멋지죠, 그죠? 이거는 단지 한두 개가 아닐 거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이건 이리가래가 말하는 것에 제한될 수도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이 조금 뭔가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됐다. 과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이리가래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몸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나? 그건 아니죠, 그죠? 욕망의 대상으로 남성들이 볼 때도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여성의 몸이 어떤 복수성을 띨 수 있는지, 식물과의 관계 안에서 아니면 미학적인 어떤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그죠? 그 자체로서의 미학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글로 또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몸 자체를 여성이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성스러움의 대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다양한 게 있어. 이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어떤 성적인 주의상수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주의상스를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침묵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져 왔는데 남성에게 그거는 남성 중심적인 팔루스 중심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강요된 거라는 거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섹슈얼리티의 주체로서 다시 태어나자는 거예요,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리가레의 철학의 반사경이라든지 하나의 성이 아닌 바로 이성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이제 뒤로 또 다른 작품들도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남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여성을 왜 이렇게 여성의 성을 니네들의 욕망에 따라 착취해 왔느냐라는 어떤 각성을 일으킬 수 있고, 여성들한테는 니네들의 몸을 왜 남성들의 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기호 안에서 니네들의 가치를 찾았느냐라는 그러한 자기 비판의 어떤 목소리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여도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리가레의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성의 주체성의 새로운 발견, 이거는 남성에게도 아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풍성한 어떤 그러한 원천이 되지 않을까 여도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작품 이후에 그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이후의 작품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유익하셨고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여건이 되시는 분은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